네, 안준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준영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얼마 전 그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다가 세상을 등진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예,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하라고 지시까지 했었는데요. 최근에 밝혀진 내용을 보면 당시 경찰은 불법 추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사망하고 한 달여가 지나서야 비로소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여론은 이 불법 추심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벼운 것은 아니냐 하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해 채권 추심법 위반 사건은 총 78건이었는데 78건? 네네네. 이 재판을 받게 된 건이요. 예. 예. 그중에서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13건, 즉 16%에 불과했습니다.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나머지는 다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에 그쳤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만 적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오히려 재작년인 2022년에는 실형률이 고작 10%에 그쳐서 이 불법 추심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너무 손방망이 처벌 아닌가요? 네, 그렇죠. 예. 여긴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법이 좀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대법원의 양형 기준표가 문제인데요. 우선 채권 추심법을 살펴보면 이제 폭행, 협박, 감금 등을 이용한 불법 추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제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단순 불법 추심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예. 문헌만 보면 이제 5년이나 3년 이렇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인 문제는 이제 대법원 양형 기준이 문제인데요. 그 법원의 양형 기준상 권고 형량을 보면 폭행과 협박을 동반한 불법 추심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반, 또 그렇지 않은 불법 추심은 고작 4개월에서 10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법에 명시된 법정 최고형과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법원의 기조가 뭐 사람이 실제로 뭐 다치거나 뭐 신체나 생명에 뭐 실제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좀 불법 추심 행위는 좀 봐주는 태도가 있는 거죠.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닌가요? 네, 좀 문제가 많고요. 아, 근데 혹시 변호사님 혹시 직접 수임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 사실은 이 불법 추심 피해자들이 네. 정말 이제 사회에서 이제 끝까지 내몰린 사람들이시잖아요. 당장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제 불법 사채를 끌어다 쓰시니까 이런 분들이 변호사를 찾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를 그렇죠. 찾아오신 분들은 대부분 좀 극단적인 사례였는데요. 예. 제가 기억나는 케이스가 두 개가 있는데 일단 하나는 이제 여성 채무자셨는데 돈을 빌릴 때 이미 나체 사진이랑 영상 같은 거를 담보로 맡겼다가 아이고. 이제 변제기가 지나니까 그거를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이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전화번호부를 이제 채권자가 다 가져가서 당신의 뭐 아들이 며느리가 사채를 쓰는 걸 온 가족한테 다 이야기하겠다. 아까 이제 그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그분의 사례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당장 변호사 수임할 돈도 없기 때문에 예. 제가 그때 이분들의 사건을 일단은 수임료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랑 합의가 됐을 때 그 네. 합의금에서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변호사 보수로 좀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좀 재밌는 판결들 제가 두 개를 찾아봤는데요. 예. 일단 지난해 10월에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 그 20대 여성 채무자를 돈을 못 갚으면 성매매를 해서라도 돈을 갚아라라고 협박해서 빌라에 가두고 예. 또 여권과 휴대전화까지 뺏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가해자는 고작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집행유예였어요? 네, 그렇고요. 어. 조금 더 충격적인 건데요. 춘천지법에서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 이제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돈을 갚지 못하니까 이 채권자가 어머니를 찾아가서 예. 아들의 다리를 잘라버릴 테니까 평생 간병하면서 살아라라고 협박을 했는데 이 사건은 얼마가 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왔어요? 고작 그게. 벌금 100만 원. 그것도 집행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지금 법원이? 그렇죠. 이제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양형 기준과 법원이 생각하는 양형 기준이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한 사람의 삶이 망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데 네네. 너무 손방망이다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이게 문제가 많아요. 법원에서는 이제 실제로 다치지 않으면 예. 강력하게 처벌을 안 하는데 사실 이 불법 추심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정신적인 고통도 신체적 고통에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양형 기준에 좀 큰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양형 기준 말고 법으로
법으로 가서 네. 지난달부터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시행이 됐어요. 네네네. 7일간 7번까지만 출시임을 제한하는 내용인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일단은 뭐 다행이죠. 뭐 이런 보호법이 생긴 건 다행인데 사실 개인 채무자 보호법은 어떻게 보면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불법 추심의 피해자는 애초에 이런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불법 사채업자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애초에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리면 이 법에 의해서 뭐 보호를 받기도 좀 어렵죠. 예. 이 개인 채무자 보호법의 내용은 이제 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과도한 이자 부담을 좀 완화해주고 과도한 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우선 3천만 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추심의 강도를 좀 낮추는 게 이 법의 핵심 쟁점인데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제가 대출을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중에 10만 원이 연체가 됐어요. 그래도 이 전액 100만 원에 대한 연체로 처리가 됐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못하게 좀 막았고요. 이제 3개월 안에 좀 채무 변제 계획을 좀 제출을 하면 이 채무자와 채권자가 사적 채무 조정으로 좀 금액을 유예해 준다거나 탕감해 준다거나 하는 제도를 좀 도입을 했는데요. 이 법이 왜 생겼냐? 우리나라에서 이 3천만 원 미만의 소액 파산 회생 사건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돈도 아닌데 이제 경제적으로 아예 사망 선고를 내려버리기보다는 이 3천만 원 미만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좀 부드럽게 좀 유하게 좀 서로의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주자 이런 취지에서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법원 네네. 판결 전에 기소 건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기소 건수도 좀 적죠. 이게 불법 추심으로 신고를 한 게 올해만 2,7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예. 예, 실제로 기소되는 게 100건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소가 좀 적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수사 이것도 좀 되게 미온적이고 대충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이제 뭐 실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예. 이 흔히 이런 걸 경제사범이라고 하잖아요. 예. 경찰에 고소를 했을 때 이거 폭력사범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예. 뭐 사실 불법 추심 행위는 뭐 강력 사건에 준하는데 예. 여전히 카테고리는 경제사범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제 고소를 받으면 수사도 굉장히 좀 늦게 처리가 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린다. 그렇죠. 밀리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예. 실제로 경찰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성을 알리는 건 영화밖에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준영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